그날 밤 두 돌도 안 된 아이는 크리스마스에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였다는 사실이 저를 더 오래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웃고 있었을 시간에 우리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이는 제 손주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딸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 딸은 미혼모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했고 아이 아버지는 사실을 알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버텼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아이를 안고 면접을 보러 다녀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밤에는 아이 울음 때문에 이웃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낮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는 못 버티겠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던 제 딸은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고. 아이 두고 나가라. 그 말은 냉정했지만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딸은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재혼을 했다는 말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해서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 딸은 아이를 품고 살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빚, 그리고 아이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은 거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 앞에 설 용기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밤 제 딸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 한가운데서 서진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배운 말로 세상에서 제일 먼저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미 시력이 많이 나빠진 눈으로 아이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울지 마 할미가 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가난한 몸으로 이 아이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밤 아이는 제 품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세상에 내놓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그렇게 서진이는 제 인생에 남았고 저는 그날부터 아이의 할머니이자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서진이가 제 곁에 남은 뒤 제 삶은 더 단순해졌고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 하나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프든 힘들든 가난하든 그 아이만은 굶기지 말자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은 이미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른쪽 눈도 햇빛이 강한 낮이 아니면 사람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진이가 제 앞에 서 있어도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그림자인지 가늠해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세상은 너무 쉽게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여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집 수리를 도와주겠다며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일러 점검이라고 했고 지자체 지원이 나온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글씨는 너무 작았고 저는 돋보기를 꺼낼 새도 없이 서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시죠? 이거 안 하시면 겨울에 더 힘드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다면 뭐든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알림 문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었을 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기 같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돈은요?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발자국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져서였습니다. 서진이는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저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눈에 들어가서 그래. 하지만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 내가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사기를 당한 것도 아팠지만 더 아팠던 건 서진이를 위해 쓰였어야 할 돈이 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더 피하게 됐습니다. 문이 두드려져도 열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말이 가장 무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집에서 서진이를 씻길 때면 사기당한 돈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있었더라면 아이 손이 덜 차가웠을 텐데. 할머니, 괜찮아요. 서진이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제일 따뜻해요.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해서 아이를 속이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해야 하는 제가 미워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를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만은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지만 눈이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면서 그 결심이 얼마나 버거운 약속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겨울을 향해 저희 삶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화장실에 보내야 했던 그날, 저는 제 한계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서진이는 어느새 7살이 되었고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갈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학교보다 먼저 떠오른 건 서진이가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화장실은
아직도 재래식이었습니다. 낮에도 안이 어둡고 어른인 저도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를 혼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먼저 조여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면 안 돼요. 서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몇 번까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제 다리가, 제 눈이 오늘은 어디까지 버텨줄까? 점점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와 함께 지체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길도 제겐 숨이 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혼자 가볼래?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서진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나올게요. 아이가 문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제 다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제가 바로 달려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가 나왔을 때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이보다 제가 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아이를 혼자 등교시켜야 하고, 혼자 교실에 보내야 하고, 혼자 세상과 부딪히게 해야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그 생각이 밤마다 제 목을 조였습니다. 제 눈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서진이 얼굴이 빛이 있을 때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이 표정을 놓칠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제가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가 잠든 뒤 저는 처음으로 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게 아닐까? 돈도 건강도 시력도 모두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뒤로 남은 건 빚과 두려움뿐이었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시 세상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려진 줄 알았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땅,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제 이름,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제 인생.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저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겨울이 저희에게 가장 춥고 가장 깊은 바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았을 때에만 사람은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걸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찾지 않던 그 땅이 아이의 인생을 살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서진이가 잠든 밤이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절망. 그러다 문득 오래전 일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남아있던 작은 땅 이야기였습니다. 그 땅은 제가 젊었을 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세금만 겨우 내며 방치해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동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도로 공사 때문에 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묻고서야 그 땅 위로 도로가 지나가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저는 서류를 직접 읽을 수 없었고 혹시 또 사기가 아닐까?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통장에 숫자가 찍히던 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돈에 담긴 시간이 너무 무거워서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시간, 아이 하나 키우며 미안해만 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큰 집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집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보일러가 들어오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날, 서진이는 수도꼭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계속 나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물김 속에서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아이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제는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결국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의 손을 잡아주더군요. 서진이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등교를 하고 혼자 화장실에도 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가 먼저 찾지 않아도 제 손을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안내할게요. 이제는 제가 서진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서진이가 제 손을 이끕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 눈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앞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진이 엄마에 대한 소식도 가끔 전해집니다.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저는 그 딸을 기억하려 합니다. 서진이는 아직 엄마 이야기를 자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있으면 돼요. 그 말이 저를 살게 합니다. 버려졌다고 여겼던 아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 아무도 쓸모없다던 딸. 그 모든 것이 서로를 살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서진이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할미는 괜찮다. 그 말은 서진이에게 하는 말이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고 저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제 인생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